네, 최근 정치권 흐름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배재대 정현정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12월 19일 딱 3년 전에 대선이 있었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날입니다. 당선 3주년 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입법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어떻게 보면은 당선 3주년을 맞은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송 위원장님 어떻게 좀 지난 3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예, 지난 3년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 네. 어느 정권에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국무총리, 장관들 인사청문회 등등에서 인사 참사가 계속됐고 또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메르스 사태, 또 청와대 문건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차분하게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콘크리트 지지대라는 30% 선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중반에 들어서 비무장 지대의 지뢰 사건을 네.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 관계 이런 주도권 외교적인 성과가 계속 되면서 그것이 국내 정치에 이어져서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관건이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경제 쟁점 법안들이 잘 통과되고 그러면 경제에도 조금 물꼬가 되면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지 네. 않겠나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야당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서 부소장님은 또 할 말이 좀 있으십니까? 네. 아니 2년밖에 안 남으셨나요? 예. 저는 뭐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거니와 당정청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의 정치가 아닌가. 여당은 고사하고 국회의장조차도 안중에 없는 현재 네. 전국에서 과연 여당이 이후에 그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려고 할지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정말 박근혜 철권 통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은 빛과 그림자, 권력이 클수록 그 산의 깊이 그림자가 넓고 큰 법인데 향후 미래 권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독주가 이어진다면 결코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 우려 섞인 시선도 좀 가져봅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두 분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법이 대치되는 여야 상황을 대부분 고스란히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다시 회동을 갖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하고 선거구 백정 이런 문제를 하는데 정 교수님 내일 네. 좀 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구역정은 뭐 내일 예.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어제를 네. 계속 뭐 대표회의가 계속 열리고 뭐 만찬도 하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쫓기는 시간이 내일쯤이면 데드라인이거든요. 내일 넘어가면 욕 먹습니다. 지금 잠 밟고 뛰어다니는 예비후보들 많이 있는데 예. 선거구역정은 내일 될 것 같고 문제는 쟁점 법안들인데 쟁점 법안도 문재인 대표가 약간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야당도 결국은 이 경제 활성화 국민의 이 그 경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결국은 저는 뭐 연말 안에 합의가 되지 네.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입법부하고 청와대 정부 여당의 갈등이 너무 그 긴장이 고조돼서 좀 보는 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화 의장 좀 어떻게 존재감이 부각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정우야 의장님이 조금은 좀 과하게 이렇게 예.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고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장께 이제 선거 획정 관련된 법안이 직권상정하게 되면 경제 쟁점 법안을 네.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그 간곡한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정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 또 입법권의 자율성을 이렇게 침해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정치권에서는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단단히 화가 났거든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정말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좀 자성하고 책임지는 입법부 수장의 그런 모습도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과도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입법부 스스로의 자성은 필요해 보이지만 이번 그 국회의장 건을 놓고 저는 청와대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 집권 말기에 뭐 노동개혁이든 경제 핵심 쟁점 법안이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지면 뭐 정권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초조함의 어떤 발로였는데 오히려 그 정무수석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많은 그 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게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소신 있는 그런 개혁 쟁점이라고 하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여당 대표도 만나서 이른바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뭐 클린턴 대통령 얘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 대통령 뭐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권 3년 차가 돼도 사실은 그런 방식의 대안들은 크게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관리 능력의 문제 또 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지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의화 의장은 사실은 원내에서 여야의 타협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나고 직권 상정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도 이른바 원내의 정신은 타협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하는 거였고 무리하게 정의화 의장이 뭐 고집을 부리거나 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또 얻어낸 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야당, 뭐 국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어떤 타협과 그 협상의 대상 또는 관리의 대상 이런 부분들로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가 좀 너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른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청와대 현기한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낸 거와 관련해서 뉘앙스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압박으로 얘기한다면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읍소로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무석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제 하에서 예. 대통령으로서 답답하시겠죠. 예. 그 대통령 신임 받아서 여야가 팽팽하면 그 갈 수도 있는 대통령 거잖아요. 중심의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지간하면 여야가 의견이 비슷하면 대통령 의견을 따라주는 것들이 합리적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대통령께서야 정기국회 때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경제 살리기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 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이제는 뭐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정당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는 지금 현역 대통령이 직접 자당의 대선 후보를 지원하러 다니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그 강경 발언 의회와 행정부를 마치 대결 구도로만 가져가는 건 문제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히려 대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이런 대통령의 자세보다 현재 여당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대통령께서야 그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여당 내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그 대통령이 기침하니까 마치 몸살 앓는 것처럼 공천권 때문에 눈치 보는 건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이정우 초선 의원께서 이장우 초선 의원께서 의장 해임 결의안을 얘기를 하고 이 밖에도 조원진 원내수석이라든가 윤상현 의원들까지 나서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이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만서 부장도 그 유명한 YS가 말하는 그 날치기 법안도 거부해서 입법의 권위를 지켰었는데 오히려 이 초선 의원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당 소속이고 지금 현재는 자당 출신이고 무소속이긴 하지만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것도 대통령 눈치 보고 총선 앞두고 공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정말 경제 살리기보다는 총선을 앞둔 정치 행보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좀 뭐 사실 초선 의원이 그 정의화 국회의장 5선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뭐 서 대표님 말씀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는데 예. 저는 청와대에서 그 현기환 수석을 보내서 국회의장하고의 통로를 구축하는 거는 글쎄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읍소도 될 수 있고 압박도 될 수 있는 예.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저는 그 삼권 분립에 따라서 그 3부의 그 수장들이 충분히 서로가 이제 그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수석을 보내서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한 라인이 열려가지고 진정한 소통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도 되잖아요. 사실 정의화 의장은 경제 위기도 의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여당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당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조금 소통의 스타일만 바꿔가지고 소통을 했더라면은 정화 의장이 더 총대를 메고 직권 상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로 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직접 좀 얘기 좀 직접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정무수석을 직접 보내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어떤 의미를 보여주냐면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상당히 좁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당대당 이른바 원내 협상 질서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상의 대표로 지금 나가서 몇 번 만났으니까 야당 지도부하고.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싶은 절박함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원내에서 당대당 형태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의 어떤 독자적인 해결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다면 김무성 당대표는 뭐며 또는 그 원내대표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협상 과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은 의회를 압박하거나 또는 의회에게 뭐 권유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전선을 좀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김무성 당대표의 입지를 상당히 줄일 수 오히려 있다. 또 줄이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의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 엇박자를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또 고민이에요. 이 문제 한편으로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예, 예. 이 문제의 그 핵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좀 강하고 건전하면 여당도 좀 강해지고 또 국정 운영도 좀 건강해지는데 지금 야당이 말입니다.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문재인 대표가 대권 행보를 계속 평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통해서 자기한테 기회를 가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의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체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냐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의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야당을 압박을 해서 국민 여론이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어려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나 새정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의식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국민 여론을 좀 직접 움직이는 선진적인 그런 전략적인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여론이 면도 있다 좋게 봅니다. 돌아가고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정의와 국회의장 문제까지 같이 지금 불거지고 저는 여론이 실제로 청와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재정명령권 문제,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그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뭐 지금 협상이고 어떠고 대통령의 입장대로 전부 다 이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당이 나서서 또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게 제대로 된 압박이냐라고 하는 거죠. 야당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명령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뭔가 원외 협상 질서나 과정에 대한 고민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협상에 그렇게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정 교수님 것이다. 말씀이 좀 맞긴 맞는데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근데 오죽하면 청와대가 그건 현기한 인정해요. 수석을 네.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여당도 같은 편이긴 하지만 입법부에 속해 있고 국회의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그런 그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보내니 급박하다 위기다 한 걸 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저는 정말 급했다 이런 또 급하고 그 위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 예.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의 협상을 이끌고 뭔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게 의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섭 전 의장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또 의회주의자로서 높이 칭송하는 이유가 의회 권한은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지켜주셔야지 대통령 권위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막다루는 거에 넘어서서 국회의장 전체까지를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나라의 언어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이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게 되면 일단은 일단락이 된 사안일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선 3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전국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상황이 좀 더 급박하니까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좀 눈길을 끄는 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북 순창에 정동영 전 의장을 직접 찾아가는데 한번 그 회동을 마치고 3시간 정도 회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두 분의 대화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강력한 야권의 연대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정동영 의장은 이명박 정부를 추궁하고 한데 책임이 있고 저는 박근혜 정권을 추궁하게 한데 책임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데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만큼 2017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대 투표를 합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형제죠. 정동영의 심장에는 야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심장에 맥박이 빨라질 때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상, 그 꿈을 꿀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복당을 수락하셨습니까, 의장님? 수락으로 봐도 될까요?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예,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문 대표께. 그럼 복당 거절로 봐도 될까요? 우선 이 마음은 형제 라는 말씀에 저는 또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예, 지금 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복당을 요청했고 정동영 전 의원은 뭐 완곡하게 좀 일단 거절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은 형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어두운데 어제 거기 전북 순창에 며칠간 눈이 많이 와서 카메라가 도착을 못한 상황에서 저희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뭐 그좀 어떻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제 총선 기구에 주류 진영 인사들을 쫙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네. 그날 저녁에 또 정동영 전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류만 배치해가지고는 살 길이 예. 없잖아요. 그걸 이제 문재인 대표 잘 아니까 딱딱 생각난 사람이 이제 그 순창에 고향에 있는 예. 정동영 전 상임 고문이다. 바로 찾아간 건데 분위기 좋았어요. 제가 봐도 분위기가 참 좋아서 뭐 완곡한 거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합류하겠다는 그런 의사. 합류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의사다. 예. 정동영 고문이 그 동안에 그 마땅히 그 다시 그 복귀할 여러 가지 그 길이 없었습니다. 뭐 동작에서 함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없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진영하고의 색깔도 여러 가지 다르고 같은 진보 정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매우 그 어제 회동이 좋았는데 반대로 안철수 진영이나 다른 또 비주류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복당에 대해서 지금은 정 교수님은 좀 긍정적인 네, 시그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야당의 대표로서 예. 야당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호남 내에서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천정배 의원이 예. 일각을 이루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마저 광주, 전남, 북을 다니면서 예. 지지를 반분해가는 상황에서 다급화해서 총선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호남 내 영향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해 볼 수 있는 예. 우리 정동 교수님 말씀처럼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혁신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경쟁하다가 혁신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과연 정동영 의장을 탈당해서 나가서 이 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비판하고 욕을 하던 분을 아니 있는 안철수도 못 잡아서 내보내는 분이 나가 있는 정동영을 다시 데려와서 도대체 혁신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창당 주역들은 현재 당내에서 중진 개파 보수의 수장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재인 대표 혁신 구상은 그러면 말짱 공연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그 미래의 경쟁이 아니라 과거의 경쟁으로 안철수 의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진영이라든가 자기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새로운 인사를 기업하는 게 아니라 광주로 달려가고 문재인 대표는 정동영 의장을 만나고 이런 지역주의에 기댄 과거 행보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온당하게 두 분이 그 지지를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두 측면에서 정치의 좀 퇴행적인 면, 지역주의에 기대려고 하는 의도, 총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미래 정치인, 낡은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불러들인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분의 행보치고는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이번에는 좀 잘못된 행보가 아닌가. 세게 비판하셨는데 정 교수님도 같이 아니요, 생각하십니까? 호남 민심 잡기이죠. 우리가 뭐 정치인이 문재인 당대표를 포함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뭔가 이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이해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철저하게 이제 이른바 이 문재인 당대표에게 돌아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남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전 그 의원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또 불쏘시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게 가치로 묶이고 세력으로 함께 묶였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서 부소장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내쳐질 정도의 이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어떤 그 민심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자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실제로는 크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이것도 불쏘시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당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돌아선 민심을 돌려 세우기 위한 노력임에는 틀림없지만 본인이 계속 호남 민심을 돌려 세웠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라고 했나요? 이른바 호남의 어떤 그 사람들을 그 기득권 세력으로 또 몰아붙이면서 그 부분을 이른바 배척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의 발언들을 하면서 자신의 혁신 비전들을 계속 전파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섰는데 이제는 호남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을 돌려 세우겠다.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이른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운 사람들과 함께 또 손잡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논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정동영 전 의원이 사실은 복당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그 불편한 관계도 관계이지만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남, 광주, 전북 호남 민심이 실제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더 호전되어지는 방향으로 여론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동영 전 의원이 고문이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복당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여론을 사실 거스르는 일이다. 현재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복당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정동영 전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호남 민심을 두고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가 그 문재인 지지보다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흔들리니까 호남을 지키겠다 하고서 간 거죠. 급한 마음에 갔는데 사실은 정동영
전 대표가 만약에 복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중과부적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호남 민심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문재인 대표는 비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착근하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호남을 잃더라도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옆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북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저기 전망하기에는 오히려 안철수 신당이 2당이 되고 오히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3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분명한 것은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집단인 호남 민심이 안철수 쪽으로 다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남 본토에서의 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갔는데 찾아간 사람이 너무 호남에서의 입지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이 너무 약한 분이죠.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다른 분을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당내에 있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좀 당을 이를테면 반을 딱 떼서 인사권이나 재정권 이런 부분들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의 문제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저는 호남에 대한 자기 애정, 지역에 대한 애정 이것을 호남의 대표성으로만 국한짓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서 호남에서 불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문재인 대표가 호남이 아니어서 영남이어서 하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야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주 전남북에서 그동안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이나 호남에서 보여주는 그 문제의식은 총선과 정권교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야당이 변화해서 총선을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 대표성으로 국한해서 정동영 전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주라든가 호남의 방문으로 특히 안철수 대표는 KTX 시간 가지고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저는 아무리 그 가치가 그 수단 목적이 올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는 미래 정치인으로서 좀 국보가 뛰어넘는 호남을 좀 왜곡하는 좁게 만들지 말고 좀 총선과 정권교체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좀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좀 호남인들은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정동영 전 의장 이분을 뭐 호남의 그 대표적인 정치인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전 대선 주자였고요. 그다음에 열린당의 당 의장도 했고 그래서 뭐 전국적인 정치인이죠.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세가 약해져서 본인이 현실 정치로 돌아오는데 좌절도 겪고 하다 보니까 뭐 정동영 한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평가자라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본인이 최근에 또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주류들하고는 약간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복당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 정동영 그 전 고문 입장에서는 뭐 당내 역학 구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력도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정치를 꽤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흘러가고 있는 권력 구조, 당내 어떤 역학 구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뭐 정치인들이 이념이 맞아서 뭐 서로 사이좋게 당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뭐 본인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당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인사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평 인사는 뭐 온데간데 없고 또 주류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동영 고문과 같은 분이 들어가서 당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을.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까 우리 서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대표가 지금 호남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접근 행위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건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공을 들인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과거에 문재인 당대표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 호남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친노가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호남의 어떤 전통적 기반을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전통적 기반을 사실 흔드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들을 많이 주어왔단 말이죠. 제가 짧게 저는 한마디만 그런 말씀드리면 과정에서 짧게. 좀 더 이 호남 민심을 지역이라고 해서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심을 돌보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우리 정 교수님이 참 탁월하게 분석을 잘 하시는데 지금 안철수와 문재인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아주 불편부당한 균형성을 잃을 수도 있다. 안철수 의원 쪽에 많은 조언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평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 문재인이 정동영 찾아가는 것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런 정치 행위를 볼 수 있고 안철수가 광주에 가는 것은 뭐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평을 할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객관적인 시각이 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해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의 핵심과 해결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한 것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노가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그러고서 친노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전략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구조화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간들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의 위기는 거기에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야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 겸허하게 제가 조심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균형 있는 평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죠.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거는 정당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당대표가 과연 과거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기타의 과정에서 호남의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왔는가에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뺨을 때려놓고 달래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당대표이고 다만 안철수 의원은 뺨을 때린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뺨을 맞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래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호소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당대표가 과거에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대응 행위 이런 것들에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였죠. 문재인의 친노에 대한 친노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아무리 센들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에 의한 정치보다 더 하겠습니까? 야당 내부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이 서로 문재인 대표는 집토끼를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산토끼를 그래서 외연이 확장되면 야당에게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 두 분의 경쟁이 올바른 윈윈하는 경쟁으로 될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안풍이 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는 것 같아요. 3년 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탈당하기 직전하고 탈당한 날만 해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세력이 다시 뭉친다 이런 교사 나왔는데 한 2, 3일 지나더니 중도 세력의 어떤 정치 욕구 갈망을 안철수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다 해가지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새누리당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철수 바람이 불기는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정말 실망 많이 줬거든요. 새정치 바라는 많은 국민들한테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대가 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